AI트릭스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김광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와중에 저희 AI트릭스 바이탈케어 출시 및 인허가 관련된 간담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제 저희가 만든 AI트릭스 바이탈케어라는 솔루션을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는데요. 기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런 의료 인공지능 관련된 의료기기가 세상에 나오기까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경험했었던 것들이 환자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오늘 이런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해왔던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를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궁금하실 수 있는 것들에 대한 답변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뒤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 AI트릭스의 바이탈케어 솔루션은 임상 진료 지원 시스템의 일종이고요. 저희는 CD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의료진의 진료를 도와주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고, 저희가 개발한 기술은 환자분들의 상태를 미리 예측을 해서 의료진들이 그 상태에 대한 준비를 함으로써 환자분들의 예후를 호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크게는 폐혈증부터 시작을 해서 환자분들의 중환자실 전실 가능성, 심혈관 질환에 대한 중증 사망 사고 같은 것들을 예측을 해서 저희 환자분들이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고 손쓸 수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의료진들이 환자분들의 케어를 제대로 못하는 상황들을 예방하거나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솔루션이고요. 이러한 솔루션들이 앞으로 저희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믿고, 저희 회사도 그리고 저도 모든 구성원들이 환자의 어떤 건강에 일조를 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저희 AI트릭스 직원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이 제품, 저희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셨었던 세브란스 병원의 정경수 교수님을 비롯해서 저희 많은 지원해 주셨었던 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기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름을 정한 게 AI트릭스라고 정했었습니다. 저희가 6년 전에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의사지만은 결국에는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의 지식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AI를 어떻게 의료 쪽에 활용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학문 쪽에서 저 TRICS라고 하는 어미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보신 적이 있겠지만 뭐 물리학 이러면은 피직스라고 그러고요. 저는 이제 노인의학을 주로 하고 있는데 제리아트릭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TRICS가 어떤 학문을 의미하는 그런 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AI를 학문 쪽으로 어떻게든 좀 더 활용할 뿐만 아니라 깊이 있게 저희가 좀 더 만들어서 앞에서 이야기 자꾸 드리고 있는 환자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AI 회사가 되자라는 취지로 회사의 이름을 정했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래서 AI가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잠재력을 어떻게 하면 임상 진료에 활용할 수 있을까, 그거를 저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해 왔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여정이 2016년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2022년에 저희가 2022년 10월 26일자로 이 바이탈케어 솔루션을 식약처에서 인허가를 받고 드디어 병원에서 환자분들께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나와 있는 내용처럼 언록이라고 하는 말이 되게 쉽게 느끼실 수 있지만, 정말 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공지능을 의료 쪽에 적용하는 게 너무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식약처 담당자분들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심평원,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을 실제로 활용하기까지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고, 제가 이 의료 인공지능 기술을 식약처에서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도 직접 참여를 했었는데, 대부분은 쉽게 알 수 있는 영상 의료기기 장비만 많이 만드시고, 그게 제일 일상적으로도 많이 활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도 인허가 과정에서 주로 영상 장비 쪽으로만 많이 초점을 맞추셨었는데,
이 영상 장비는 인공지능 사이드에 있어서 저희가 같이 창업을 했었던 코파운더 분들이라든지 저희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에 따르면 누구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환자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체 신호라고 하는 환자의 생체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의료진들이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바이탈 케어를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진정으로 의사가 그냥 할 수 있는 것 이외에 의료진보다 더 나은 의료진이 하지 못하는 거를 인공지능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의료 환경에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만들고 지금에 왔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포텐셜을 계속적으로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리서치 인력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전체 직원 중에 50% 이상이 R&D를 담당하고 있고요. 인공지능에 있어서 정말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유수의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저희 회사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저희 병원에서 쓸 수 있는 유용한 제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그 덕분에 이분들께서 그동안에 해왔었던 연구들의 성과를 인정을 받아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19, 20, 21 거의 뭐 최근에 5년 동안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공지능 관련된 학회 그 중에서도 탑 티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유립스라든지 ICM이라든지 트리플 AR라든지 하는 학회 등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인정을 받고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국에 저희가 만들어낸 제품을 활용할 때는 이런 기술들이 뭐가 있는지를 잘 아실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저에 깔려있는 기술적인 수준이 얼마나 다르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나 의료진이 활용하는 기기가 퀄리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할 때부터 목표를 어떻게 만드는가 저희가 이걸 그냥 단순하게 의료진을 돕기 위한 걸로 만들 거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믿고 쓸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 거냐에 따라서 기술 개발의 수준도 달라지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기술의 완성도라든지 신뢰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식약처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주고 계속적으로 저희 제품을 환자분들께 쓸 수 있도록 믿고 쓸 수 있도록 검증하시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갈고 닦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환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이 드디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를 저희가 보여주기 위한 기술적인 검증도 계속 앞으로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든 제품을 그리고 저희의 기술을 인정을 해주셔서 보시는 것처럼 유수의 병원들 그리고 기업들이 저희가 만들어낸 기술을 활용하고 저희와 협업을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협업하는 기관들은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의 기술을 원하시는 분들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협업의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탈 케어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가 만들어내는 의료 인공지능 기술이 병원에 지금은 어느 정도 국한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앞으로는 병원뿐만 아니라 널싱홈과 같은 요양시설이라든지 지역보건 쪽으로도 확대를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앞으로는 홈케어가 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홈케어를 비롯한 왕진 같은 쪽에서도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환자분들의 상태를 호전시키거나 모니터링하거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더 할 생각으로 있고요. 더 많은 분들에게 높은 수준의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의료기기로서의 바이탈 케어에 대해서 저희 의료기기 부문장인 벤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꼭 끝까지 남아서 저희 기술에 대한 설명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통갈 안병헌입니다. 오늘 이렇게 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세션은 인공지능 환자 상태 악화 예측 솔루션 AI트릭스의 바이탈 케어입니다. 그리고 급성질환, 전염병으로 인한 의료 환경의 불확실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AI트릭스 바이탈 케어는 이러한 의료 환경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1차로 병원 내 환자의 치료 여정과 함께해서 환자 그리고 의료진 모두에게 임상적으로 가치 있는 제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 바이탈 케어는 의료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제품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임상 환경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예측하고 사전 조치를 하고 그 예후까지도 향상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CDSS라는 제품군에 속합니다. CDSS라는 건 Clinical Decision Supporting System이라는 터미널로지입니다. 최근에는 TRU라고도 표현이 하기도 하는데요. Targeted Real-Time Early Warning System입니다. 이는 실시간 조기 알람 시스템으로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AI트릭스는 폐혈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폐혈증은 미국에서 많은 사망자와 높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급성 질환입니다. 비용뿐만 아니라 치료 지연 시 시간당 8%씩 사망률이 높아져 조기 예측이 매우 중요한 질환입니다. 바이탈 케어는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6가지의 활력 징후, 11가지의 혈액 검사를 포함해 총 9가지의 데이터를 통해 환자 상태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른쪽에 보이시는 표가 현재 저희가 인허가를 받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장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폐혈증은 4시간 전에 저희가 예측이 가능하며 급성 중증 이벤트와 급성 상태 악화, 사망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이제 6시간 안에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 병동에서는 MAES라고 하는 ICU의 전실이라든가 또는 CPR 상황들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품은 3가지의 가장 코어 밸류로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임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연구와 다양한 질병들을 예측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설명 가능성에 대한 가치입니다. 기존의 인공지능이 답만 정확하게 맞추는 거에서 한정이 되어 있었다면 저희는 그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들이 환자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도 딥러닝을 통해서 저희가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는 의료진께서도 꼭 알고 싶어 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용자의 편의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의료진의 워크플로우에 녹아들지 못한다면 시장에서 그 가치를 얻기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실제 임상 환경에서 꼭 필요한 제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실제 제품의 모양과 특장점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탈 케어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행에 환자의 성명 그리고 이 환자가 어디에 로케이션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환자의 특정 저희 인공지능 알람 기술이 왼쪽으로 정렬이 돼서 알람 스코어를 의료진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핸드폰이나 최신 그 UI UX를 저희가 제품에 적용을 해서 북마크라든가 또는 중요 알람 설정 기능들을 활용하실 수 있어서 실제 임상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환자를 관리하시는데 드는 공수를 최소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제품에서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 설명 가능성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XAI라고도 불리는데요. 저희가 환자분마다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환자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상세하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어떠한 입력 피처들이 이 환자 상태 변화의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는지도 저희가 함께 제공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치료 여정에 더 옵티멀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 있다고 해도 임상 환경에서 사용자가 불편하면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탈 케어는 실제 사용자들의 요구를 반영해서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은 자유도로 소프트웨어를 최적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일반 병동에 RRS라는 긴급 출동팀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성팀에서는 거의 매일 보고를 해야 되는 루틴한 작업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부분들을 시스템에서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탈 케어 성능은 이미 검증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식약처의 프로세스를 저희가 극복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실험 결과들은 저희가 식약처에 임상 확증 시험 결과로 제공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병동, 중환자실에서 중증이 배트, 그다음 폐혈증, 사망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의료진께서 사용하시던 뉴스, 상태 악화, 예측 스코어보다 저희가 월등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해외 데이터를 통해서 검증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활용했던 데이터는 클리브랜드 미국의 데이터였는데요. 이때 저희가 조금 우려했던 부분들은 저희의 알고리즘이 다양한 인종이나 다양한 국가에서도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성능 검증으로 차이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검증이 되었고, 그리고 기존의 인공지능이든 그다음에 딥러닝 알고리즘 대비해서도 저희 제품의 우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현재 바이탈 케어는 임상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고, 특히 RRT 신속대응팀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강남세브란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국립암센터 등에서 현재 설치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실제로 사용에 도움을 받으시는지 저희도 설치를 하면서 초기에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서비스의 이슈로, 병원 의료정보화실 서버의 이슈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바로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스템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국립암센터 같은 경우에서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스코어 대비해서 저희가 기존에는 찾지 못했던 환자분들을 저희가 저희 스코어로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경험을 하셨다는 피드백도 받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진 관점에서 본 바이탈 케어의 가치에 대해서 세브란스 병원 호흡기내과 정경수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중환자실을 맡고 있는 정국이라고 합니다. 중증이라는 분야가 나왔고, 환자 안전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려고 했을 때 기존에 있던 시스템 기존 시스템이 몇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환자가 나빠지거나 더 이상 손을 써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정보만으로는 환자가 왜 나빠졌는지를 알 수가 없고, 바이탈 케어를 처음에 만들 때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 그 가져온 정보를 실제 임상에 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을 기반으로 환자 상태를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정경수 교수님의 의료진 관점에서의 환자 상태 조기 예측의 중요성에 대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되게 피곤해 보이는 모습으로 있다가 이제 오늘 또 발표를 하러 왔는데요. 실제 AI트릭스하고 이제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제가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주로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도움 줄 수 있는 부분, 실제 병원에서 돈이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환자 안전에 대해서 투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는 엔드 유저죠. 생각하는 의료 인공지능이 어떻게 현장에서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같이 하면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의료진 관점에서 인공지능이라는 부분이 지금까지 정말 이거 허상 아니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실제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뭐가 불편한가, 그리고 환자 안전에 대해서 뭐가 중요한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실제 중환자실 그리고 조기 대응팀의 알람 시스템을 관장하고 있는데요. 환자를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이 환자들이 놓치게 되는 거죠, 생명을. 그게 내 부모고 친척이고 가족이면은 좀 더 저희가 더 열심히 했다면 이 사람의 생명을 아끼고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좀 더 사람으로 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뭐 병원 JCI라는 것도 있고 퀄리티 임프루먼트 프로그램이라고 교육을 매달마다 매 분기마다 감시 체계를 있고 하지만 결국 교육은 그 시기에 교육 시기가 지나면 또 교육 효과는 사라져서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틈을 메꿀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초반에 생각했던 것들이 저희 병원, 저희 나라에서는 EMR이라는 시스템이 독점은 아니지만 여러 부분이 있긴 하지만 거의 90%, 95%가 깔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EMR 시스템을 좀 더 체계화시킨다면 환자의 정보를 좀 더 의료진한테 효율적으로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왜 조기 알람일까? 실제적으로 의료라는 것도 일종의 산업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돈이 되고 그리고 돈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야를 지향하기 때문에 주로는 치료제나 뭐 이런 쪽으로 가죠. 근데 조기 예측이라는 부분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저는 이제 좋은 파트너 AI트릭스와 만나서 좀 더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일단 우선 의료 현장에서 뭐가 불편하고 그리고 이거를 전자의무 기록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의료 현장은요, 아시다시피 의사라는 것이 쉽게 되는 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의학 교육이라는 게 6년에서 8년. 당장 솔직히 얘기 드려서 의사 자격증을 따고 나서 단기화로 촬영할 수 있을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계속 쌓여야 되고요. 심지어 전공의 레지던트까지 가서도 중증 환자를 보기가 힘들어서 저기 보시면 조교수, 부교수, 정말 교수가 되어야 석학이라는 얘기를 듣고요. 심지어 10년 정도의 경험이 쌓여야 이 환자가 뭔가 나빠질 것 같은데라는 경험이 쌓이는 거죠. 그러면 실제 대학병원에서 지금은 전공이 80시간이 됐지만 그전에는 이제 인력을 갈아 넣어서 환자 안전을 지키던 시절이죠. 그때는 이제 전공이 교수님들께서 밤새서 계시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의들이 수련의 목적으로 환자들을 케어를 하는데 놓치는 부분이 엄청 많았던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 겪다 보니까 그렇다고 여기에 지금 모든 그러니까 교수급 되는 인력들을 밤을 새워가면서 옆에서 두고 계속 도제식으로 가르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전공의를 잘 교육시키면 될 것 같지 않은가? 교육이라는 것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단기간에 시킨다고 되는 교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전공의들을 좀 더 어떤 판단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실제 의료 데이터는요, 좀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은 휘발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산소 포화도, 호흡수 다 분당, 초당 데이터예요. 그런 것들의 변화를 엄청 방대한 양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판단을 해가지고 또 그것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이 환자의 여러 가지 가족적인, 사회적인 이런 것들 다 판단을 해가지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러한 지식을 다 알 수 있는 분들은 또 드물어요. 그래서 실제 지방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조기 대응팀이라는 것들이 실제 운영이 안 됩니다.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아마 조만간에 시범 사업의 결과에 보고를 하겠지만 24시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상황을 겪고 있고요. 저희가 이러한 것들이 투명하게 취약하다는 부분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알게 됐죠. 왜냐하면은 코로나 환자들의 전담 인력이 극히 부족하거든요. 중증 환자로 갔을 때 중환자를 누가 볼 거고 이걸 판단하고 어떻게 적절히 처리해야 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한 예로 이렇게 캡처를 해왔습니다. 보시면 전자의무 기록에 나와 있는 것과 기구들과 그리고 저희가 실제 직접 환자를 가서 보지 않고 실제 전자의무 기록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이 정도입니다. 이게 하나가 의미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의 변화가 의미가 있고 환자의 상태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뭐가 우선순위고 뭐가 후순위인지를 판단을 해가지고 이 환자가 어떤 위치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어떤 치료를 받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건가 이유를 다 판단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복잡하게 다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거죠. 상황 예를 들면 부끄러우시지만 저게 이제 심정도 중증 환자들에서 소리만 좀 이게 소리만 줄인 거고요. 보시면은 저런 심전도 데이터, 그 다음에 저 인공호흡기, 그 다음에 투석기기, 그다음에 랩 결과 이런 것들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계속 일어나요. 그냥 인력이 보고하고 그다음에 나빠지면은 그걸 가지고 직접 가서 봐야 되는 거죠. 저거를 해석해야 되는데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지나가고 없으면 또 모르는 거죠. 알람 아까 계속 시끄럽게 울리는 알람이 중환자실이나 아니면 병동의 중증환자 계속 알람이 울립니다. 이게 진짜 알람이냐 가짜 알람이냐 잘 모릅니다. 그리고 원래 그랬던 거죠라고 하면 또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보를 잘 취합해 주는가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실제 의학 교육, 저도 의학 교육도 같이 좀 담당하고 있는데요. 의사의 지식은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롱텀 메모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적인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의료 현장에 투입이 되죠. 그러면 환자를 해가지고 인지를 하고 주의, 어텐션을 하고 이걸 가지고 내가 가진 판단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추론을 해서 결정을 하는데 내 추론의 결정이 틀렸다면은 결정이 틀렸다는 거는 대부분은 상급자들한테 혼나거나 아니면 다른 나쁜 아웃컴이 왔을 때 이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경험인 거죠. 그걸 가지고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모니터링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거죠. 운명하게 되시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결국 중환자실로 이송을 해야 되고 그 이송 시점도 예측해야 되고 그리고 와서 폐렴이라는 것으로 진단을 해서 왔지만 와증일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장기 손상의 어떤 스펙트럼 봤을 때 장기 손상이 많이 진행한다면 환자의 예후는 나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것들은 환자가 이미 다 나빠지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가역성, 비가역성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가역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긴 게 사실 조기 대응팀이고 조기 대응팀이라는 것들은 모니터링을 그럼 뭘로 할 거냐 그리고 실제 가서 환자를 치료하는 인력들은 어떻게 할 거냐 3시간 내, 6시간 내 이렇게 시간을 나눠가지고 치료를 하는 소변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카테고리 속입니다. 이 카테고리 안 맞아서 우리가 알람을 보내는 컷오프라는 수치가 있는데 그걸 다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고 그래서 좀 더 중증이 되었을 때 출동하게 되는 문제점은 일반 병동에서는
저희가 간호사당 환자의 맥박을 호흡수에 넣고 그 다음에 혈압을 맥박에 넣고 그러면 그 알람이 또 왜냐면 그냥 나빠진 거지 이 사람이 뭐 때문에 나빠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이 폐혈증에도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을 감시할 건가 했더니 소파라는 점수를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하나하나가 이어지는 하이어라키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점이 먼저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지표를 확인하고 바이탈 케어가 19가지 생체 신호를 가지고 저희 제품이 이제 예측을 하는 동안에 그 중에서 이제 장기 부전으로 빠집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가역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던 심폐소생술도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이미 조직은 괴사가 되고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폐혈증에서 1hour 번들, 3hour 번들, 6hour 번들 이런 식으로 이것들이 조기에 인지가 되든 진단이 되든 간에 이 진단이 되고 난 시점에서 그러한 6가지 번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조기에 하라고 되어 있죠. 뉴욕시에서 최근에 1시간 내에 그 피검사, 항생제, 그 다음에 혈액 배양 검사, 그다음에 수액 치료 이걸 다 해라라고 했더니 의료진의 반발이 엄청났어요. 어떻게 이걸 다 하냐? 실제적으로 안 되는 것들이 제가 피검사 아까 소파스코어는 피검사 기준으로 진단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피검사는 턴어라운드 타임, TAT라고 하는데 길게는 30분에서 1시간이 됩니다. 그 피검사 결과를 보고 내가 진단을 해야 되는데 의심을 했지만 진단할 수 없는 시점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진단을 하고 수액 치료든 항생제든 뭔가를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라고 하니 그래서 1시간 번들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아직까지는 3시간 번들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전에 이 사람은 그 당시에만 갑자기 나빠졌을까? 아닙니다. 그 전에 혈압, 맥박, 산소 포화도뿐만 아니라 그 전에 혈액 검사들이 이미 변화가 있지만 사람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죠. 그것들을 어떻게 인지하는가가 사실은 인공지능이라는 것들이 그 데이터를 통합해가지고 이 사람은 폐혈증 가능성이 높다, 진단이다 라고 앞으로 몇 시간 이내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한다면 좀 더 이 진단과 치료 시점 더 당길 수 있다는 장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가 중증으로 더 진행을 하지 않고 비가역적인 장기 손상으로 가지 않는 상태에서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항목들을 가지고 폐혈증 치료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인허가가 나왔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판매나 설치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은 병원들 분들께서 데모 신청이라든지 제품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품 설명이라든지 데모 설치에 대한 회의, 미팅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